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전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4년 9개월 만입니다. 역시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였는데요. 세 나라 정상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 look forward to additional dialogues in this format as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engagement. 核実験を含め北朝鮮によるさらなる挑発行為の可能性が深刻に懸念されています。バイデン大統領の訪日訪韓で確認された通り、日米同盟、米韓同盟の抑止力を高めることを含め、日米韓の連携強化は不可欠であります。かかる観点から日米韓首脳会談が今回開催されること、これは大変時期を得たもの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する日米および米韓による迅速な対応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네요. 이건 또 어떤 뜻이었을까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외교 전문가시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현욱 교수에게 질문을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일본의 일종의 먼저 일본이 도발한 것이겠죠. 예전에 그 물자를 제한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미일 협력이 제 자리를 찾게 된 모멘텀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시다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포지션이 물론 뭐 뉘앙스는 바뀌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네. 여전히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한국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금화 문제, 일본 기업의 현금화 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한일 관계가 껄끄럽게 되어 있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한일 관계 회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대신에 한미일 3자 협력이 강화되고 복원될 수 있는 기타 이슈들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미일 3자 협력은 어쨌든 간에 후속 조치로서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늘 미국 정상들은 한국과 일본 정상을 향해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역사 문제가 한국과 미국,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상당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소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인도태평양 전략서도 올해 나왔고 그것을 보면 기존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상당히 유연하게 이슈에 기반한 소다자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나토 하지 마. 보건이나 신기술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쿼드는 협력을 하면 돼. 하고 안보 관련된 거는 오코스를 따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호주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사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한미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역사 문제는 빼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공통 변수인 북한 위협이라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쪽으로 지금 강화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대륙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동맹국을 합쳐서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이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전방의 교두보로서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협력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출국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잠깐 만나는 것도 사실상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적잖이 만났습니다.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을 빼고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과연 몇 차례나 만났고 어떤 표정이었는지 주영길의 뉴스브리핑에서 별도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회의를 주최해준 바이든 대통령님께 감사를 표하고 기시다 총리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기시다 일본 총리와 5번이나 만났다. 조금 전에 김현욱 교수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이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유럽 지역의 동맹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대항하고 미국과 일본, 한국을 한데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여기에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 국가와의 협조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위협으로 처음 규정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미국 언론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건 자, 이번에 가서 나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을 강화한 거는 의미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고 또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을 빼고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지금 상황 국제 정세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을 압박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미중 간에서 미중이 그렇게 싸우지 않던 시대에 외교적인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 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국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한중 관계를 데미지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추세를 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소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거기에서 중국 배제,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해라. 안 그러면 불이익이 가해진다. 하지만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이
과거 차이나머니를 향해서 달려갔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인 네. 차이점. 즉 이제는 국익과 한국의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마켓과 원천 기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고 해왔고, 물론 많이 동남아 국가들로 공장도 옮기고 뭐 베트남에는 뭐 핸드폰 R&D 센터까지 지을 정도로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지만 여전히 동남아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신남방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나토를 방문한 것은 그러한 차원, 즉 경제적인 다변화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네. 아마도 올해 시진핑 정부의 3기가 연장이 되고 코로나가 거치고 하면은 중국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펼 거예요, 외교를.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 외교적인 어떤 강압을 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정말 이거는 레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좀 더 외교적인 협력과 좀 더 신중한 태도로 가야 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을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버텨야 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가는 외교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한다.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서방 세계의 맏형으로 대중국 경쟁을 부추기는 주동자다. 이렇게 강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이 아마 이런 뜻이겠죠. 기자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섭외를 해서 따로 인터뷰하기는 어렵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원하는 정상이 딱 나타나게 되면 바로 질문하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그런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답변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그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지금 갖게 됐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그 인식을 더욱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AP4가 이 나토에 참석하게 된 것도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차원의 이번 그 나토 회의 참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제 그 국왕 만찬에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고, 오늘 좀 상당 시간 AP4 회의를 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그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앞으로 뭐 중국과의 문제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만큼은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후퇴했다. 그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 또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었고, 어쨌든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는데 이걸 되돌리겠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꿔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최이배 전 비대위원도 하실 말씀이 많은데 김현욱 교수에게 질문이 집중돼서 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난 것 이야기 나누고, 조금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 그 나토 정상회의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 국가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고, 그것이 전 세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미국과 러시아 또 자유세계와 러시아 또는 자유세계 권위주의 체제 이런 양대 진영 간의 지금 이 이른바 패권 다툼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아까 김현욱 교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거와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쪽하고도 잘 지내고 저쪽하고도 잘 지낸다. 이런 이른바 균형자 외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균형자 외교가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이건 사실 재고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제 정세 또는 동북아 질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 획기적으로 중국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중국과 관계를 잘 지내야 된다.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간 것을 북한도 뭐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중국도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기회이고 또 시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선택을 포기하거나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일 관계를 저는 이번에 와서는 사실 한일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물밑에서 조율해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본 기시다 총리는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율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에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 마드리드에 가서 어차피 초청 대상으로 간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중간에 중개자로 놓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전 탐색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4년 9개월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죽창가 소동이 나고 그다음에 위안부 파기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정으로 가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나라 모두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한국 측의 준비는 되어 있으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사전적인 어떤 그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발을 내딛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전이었는데 최이배 전 비대위원의 평가는 어떠세요? 민주당은 상당히 박하게 평가하던데. 네, 저는 일단 이제 나토라는 이 기구 자체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이제 동유럽에 주둔하면서 어떤 안보적 위협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와 유럽이 함께 어떤 군사적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경제적인 동맹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북핵에 초점을 맞추면서 억지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물론 뭐 북한의 지금 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도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각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뭐 국제적인 경제 제재나 어떤 이런 군사적인 억제력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이제 결국은 대화를 또 통해서 일정 정도 북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너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예 얘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이후에 좀 정부에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과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일본 수출 규제를 이제 도발을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한 거였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장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나름 그때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오간 모양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가 솔직히 우리 자체적으로 뭐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면서 해결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게도 받아낼 것은 또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한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뭐 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한국도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그닥 그렇게 세게 반발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나토라는 것은 어떤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이 처음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강한 반발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뭐 두 분 뭐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두 분의 외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균형 외교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라고 할까요? 세 나라 정상이 했던 이야기들의 공통점,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러면 김현욱 교수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물론 그 전부터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 뭐 7차 핵실험까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도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전술 핵탄두로 아마 실험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스칸데르, 또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신형 전략 미사일들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삼축 체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제가 지금 다 무력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안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한덕수 총리께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할 외교 방향을 가겠다 이런 말씀을 유사하게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 얘기 중에서 국민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못할 게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건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요. 지금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고 우리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식의 북한과의 억제력 균형을 통해서건 우리의 안보의 구멍을 일단 막는 게 최우선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보복하겠다. 중국의 안보에 대해서 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우리의 안보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려를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 그리고 억지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그다음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충분히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우리도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동맹이 약화될까 봐 그리고 NPT 체제가 약화될까 봐 계속 이 정책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과연 북한 비핵화 정책만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보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계속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계속하면 북한이 지금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물론 정책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즉 북미 관계는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저는 북한 관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뭐 동결을 하든 간에. 그래서 목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재고를 해볼 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문식 교수 북한 전문가인데 제가 드린 질문이 맞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운다라고 일거에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남북 관계는 대화와 원칙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대화와 제재라고 표현하죠. 대화와 제재. 제재라기보다 예. 이제 김대중 정부가 했던 그때 대북 정책 3원칙이 튼튼한 안보, 화해 협력 추진, 흡수 통일 추구 안 한다. 예.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하고 화해 협력을 한다는 우리의 대북 정책 원칙과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의 원칙은 한 번도 이게 상호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 정부마다 어느 쪽에 강조점이 그렇죠. 찍히느냐에 예. 따라서 예. 국민들한테는 강경한 정부다, 뭐 유연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저는 공개적으로는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하고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단호하게 이게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면 2018년에 이른바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 대화 협상이 상당히 이제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 한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제재 또는 대화와 단호한 안보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간다는 다시의 그 다시 재정상화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할 수 의미가 없는 없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나토 연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비핵화화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뿐만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촉구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역대 정부가 똑같고 그걸 균형 있게 얼마나 매 국면마다 매 정세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의 기조, 근본적인 방향,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대북 정책의 기조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 강화, 그것을 통한 한반도, 특히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외교 전략, 이게 분명히 확인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아니었나 싶고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교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스페인 가서 교민들과 간담회한 건 또 15년 만이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해외 750만 우리 한인들이 적극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행운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재외동포 여러분,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많은 분들께서 다시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실 정도로 동포 사회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동포 사회가 예전처럼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해외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건 뭐 한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정말 약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이 기간에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단 핀란드 정상과의 정상회담 취소됐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취소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데뷔전인데 이게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것 아니냐, 우리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현욱 교수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은 아마 출국 전에 다시 또 만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시 스케줄이 잡혔는데 다자 외교 무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모인 3일이라는 스케줄 안에서 그 모든 국가의 수장들과 양자회담을 모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특히 이번 올해 나토 회의의 주요 어젠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뭐 이런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최종적으로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자 그러죠. 튀르키예가 최종적으로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를 하면서 예. 이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그 주최 측에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상과의 면담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력의 문제는 아니다. 네네. 다자 외교전에서는 그런 일이 늘상 있다. 네네. 뭐 사실 여러 정상들을 다 만나야 하니까 앞에 면담이 미뤄지거나 길어지면은 그 다음 일정이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